진짜 중요한 보도가 나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2009년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에 록히드 마틴 등의 방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군 기무사령부 문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 충격을 주고 있죠 지금.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재미규표 권아무개 씨가 등장하죠. 또 권 씨인가요? 네. 왜요? 또 누가 더 권 씨가 있는데? 요즘 권 씨 많이 나왔잖아. 누구? 곰 PD. 권 PD. 그 사람은요 곰씨예요 곰씨. 참 기무사 보고 문건에 로비 정황이 담겨 있고요. 국방장관에 취임한 뒤에는 그 사람을 두세 차례 만났고요. 이 사람의 해명은 뭐냐면 2009년 연수 때 8만 달러 받았고 나중에 변제해서 갚았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갚았다는 돈은 8만 불을 다 갚은 게 아니라 일종의 초기 자금으로 받았던 4,500에 대해서 부인 통장으로 갚았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8만 불을 다 갚은 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기무사가 이 첩보를 입수해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니까 허겁지겁 갚은 거죠. 이건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김관진이 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 33대 대통령 합동참모부장 의장을 맡고 2009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유학을 간 곳이 브루킹 연구소, 민주당의 외곽 자문 정책 자문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미국 민주당. 네,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는데 저는 여기에서 갔다 와서 바로 국방장관을 역임하거든요. 그죠? 43대 국방장관을 역임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기획된 유학 길이 아니었느냐, 연수 길이 아니었느냐 분명히 전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게 이제 제 의문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된 곳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록히드 마틴사의 기획적인 연수를 통해서 한국의 무기를 팔기 위한 사전에 정지 작업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돌려줬다는 근거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이후에 그리고 돌아와서 국방부가 사들인 무기들이 보면 이제 사드 문제가 바로 2014년부터 터집니다. 그다음에 사드 문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전투기와 정보기 구입이 화두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임기가 끝날 무렵 2016년에 미그 F-35기, F-15 등 이것이 이제 승인을 요청하는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논쟁이 됐던 것이고 우리가 그때 논의됐던 게 우리 방송에서 나갔는데 이게 뜨면 그냥 평양으로 가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빠른 게 필요한 거냐 등의 이제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의혹들이 다 김관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2016년에는 록히드 마틴사 회장이 최순실을 만나요. 맞아요. 여기에 중재 역할을 김관진이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이 다음 방송으로 나갈 게 바로 노승일 그렇죠.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의 인터뷰가 있는데 노승일 이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정유라의 증언입니다. 아빠 정윤회와 형동생 하는 사람은 김관진이 유일했다고 해요. 김관진 아저씨가. 네, 김관진 아저씨가. 정유라도 김관진을 여러 번 본 상황인 거죠. 김관진은 말이에요.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박근혜로. 근데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자가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못 돼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을 연임하는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하고 그렇죠. 김관진인데 무려 국방부 장관을 2010년에서 14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5년이고요. 만으로 4년 정도 국방부 장관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한 모든 권력을 사실상 국가안보실장 끝난 게 17년이니까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에 그런 권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정윤회 부인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방송으로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만난 거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도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드 배치에 있어서 한민구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박근혜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뜬금없이 들고 나오면서 우리 사드 배치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드도 그렇고 F-35도 그렇고 록히드 마틴과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기무사가 김관진을 조사해서 록히드 마틴 쪽으로 또 돈을 받았다 드러난 거에 대해서만 해명 비슷한 걸 하고 있다고 보면 그 사이에
로비스트로서 김관진은 사실상 로비스트였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드 배치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권PD 계속 주장 우리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권PD 얘기에 덤을 해보면 그래서 연수부터 사실은 굉장히 세팅된 거 아니냐. 근데 연수 시절에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해서 공로상을 받아요. 2008년에 네, 2008년에. 그러니까 상이 아니고요. 훈장입니다. 훈장이죠. 맞습니다. 훈장까지 받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 훈장을 받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로키드 마틴사의 중심으로 한 군비를 대거 수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논쟁들이 계속 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김관진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미군의 군산 업체의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냐, 인사된 게 아니냐, 계속 누군가의 컨트롤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김관진이 최순실 실세를 끌어들여서 군 내부의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 하는 좀 의혹들이 있고요.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가 아직까지는 국방 비리에 대해서는 좀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빙산의 일각 정말 무시무시할 거다. 저는 되게 화가 난 게요. 이런 개 같은 인사들 때문에요. 갑자기 날던 헬기가 추락해서 우리 조종사들이 죽고 전투기가 떨어져서 정말 몇 억씩 들여서 훈련시킨 파이로트들이 죽고 포신이 날아가지 않아서 찢어지고 막 이런 게 다 이런 개 같은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렇게 악화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김관진은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 미국에서 교포 권모 씨라고 하는 예,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매달 $20,000씩 김관진한테 줬다 이건데 이 권 씨가 로키드 마틴 로비 회사 중 하나인 리빙스턴 그룹과 용역 계약서를 써서 한국에서 오는 방문자에 한해서 미국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소개해 줄 목적으로 $20,000를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권모 씨에 대해서 제가 실명을 알았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해야죠. 이 사람이 권호성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철강회사 설립자의 장남으로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사업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로도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합철강 현재 중후산업의 창업주인 권철현의 아들이고 AK 캐피탈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1962년에 일본 차관을 들여와서 부산에 연합철강을 설립을 해서 한국에서 냉연 강판을 처음으로 생산을 한 철강업계의 선구자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마을 운동 당시에 우리 그 양철 지붕 쫙 까는 거 있죠. 예. 그 제품을 납품한 회사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꽤나 잘 살았던 땅 짓고 회사죠. 헤엄치기 한 사람이네요. 계속 네. 권력 주변에 있었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AK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한보철강을 매각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한보를 인수를 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원래 이 철강 쪽을 했었는데 박정희 때에 이 회사를 뺏겨요. 거의 뺏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걸 꼭 가져오겠다, 가업을 잇겠다라고 해서 했지만 결국은 무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그 리빙스톤에 있다는 그 직원 한국인 정 씨하고 미국 공화당의 잔뼈가 굵은 인사 중에 하나고 이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이 리빙스턴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만드는 레이선 등의 제품을 계약을 맺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로키드 마틴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관진이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이 된 게 김태형 기억하시죠? 천안함 실드 맞아요. 북한이 했다고 네, 오지게 네, 치던 네. 사람. 맞아요. 그 이후에 김관진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정황도 있잖아요. 일종의 미국의 장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자야. 예. 미국에 가서 미국 자체가 군산 복합체의 나라잖아요. 그럼요. 무기 팔아먹는 나라라고. 그 미국에 의해서 약간 로비스트로 키워진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치면서 4년 동안 국방부 장관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 박근혜 때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후임인 한민구였단 말이야. 실권 없는 사람이었어. 어떤 구조냐고 느껴지냐면은 국정원장을 하던 이병기를 청와대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아예 비서실장을 시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거기 그 사이에는 이제 국정원 뇌물도 막 특활비로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방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민구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는 상황에서 김관진만이
국방부의 수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데리고 앉혀놓고. 오면서 국방부 장관은 허수아비를 앉혀놓는 상황인 그렇지. 거예요. 그 구조를 끌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검찰은 지금 잘 수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뭔가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하게 의혹이 있네요. 개연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월 아까 말한 대로 2만 불씩 4개월을 받다가 기무사의 보고서가 아니었으면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네. 드러난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드러난 되죠. 것만 그런 거죠. 그걸 딱 받아서 드러나서 들켜서 안 했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받은 게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을 욕할 생각은 없어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말에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군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이해하지만 사실 군대도 지금 현재 건드리지 못하는 일종의 성역 같은 권력인데 지금 국회 같은 데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좀 이제 좀 임계점에 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전에 그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들 계속 씹어대고 하면서 그 정무적 감각도 없고 흐름도 없고 어떤 내가 국방 계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갈 정도의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보니까 5.18 특별법은 이혼 소지가 있다라고 말 잘못했다가 또 황당한 설화에 썰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원래 약간 좀 그런 좌충우돌과다. 뭐 덜컥수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천안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안함에 대해서 이 송영무 장관은 천안함은 북한의 행위가 아닌 것 같다고까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나중에 천안함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물어보면 천안함 사건은 북이 일으킨 게 맞다라고까지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건 재조사를 본인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봐요. 국방부도 분명히 개혁 TF라는 게 있거든요. 의혹 사건들이 있을 때는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니까 욕을 양쪽에서 먹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한 게 맞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리고는 김영철이 주범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양쪽 다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이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맞지 않는 인물인 것 같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것은 저는 보수 성향이라고 좀 보고요. 근데 지금 송 장관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회는요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국회는요 국회 적어도 법사위원회거든요. 여기에 통과되면 법사위원회 안이 통과되면요 본회의에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5.18 특별법안과 통과시키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걸 심의하는 자리죠. 심사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리고 임시국회 마지막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출석을 해서 김진태 말장난에 속아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한다면 좋게 봐준다고 한다면 말장난에 속았는데 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권 PD가 얘기했던 5.18 문제도 그렇고 천안함 문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아까 권 PD가 지적했는데 군인은요 적어도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군인과 관련된 문제는요 팩트 중심으로 예스와 노우를 대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안함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천안함에 직접 북한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해도 남아야 할 속기록이 다 남거든요. 법사위원회 속기록은. 그런데 그 속기록이 나와 있는 곳에서 말실수를 또 했거든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속기록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깊은 고뇌가 없었다. 적어도 관행대로 지금 하고 있다. 좀 곤란하다 국민 입장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김진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극우가 분명히 말을 했으면 적당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꼬리를 내리다 보니까 또는 눈치를 보다 보니까 또는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다 보니까 말꼬리가 계속 흐려지게 되고 결국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됐단 말이죠. 북한이 했다고 특정을 하려면 북한이 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게 그거죠. 증거 대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과 민심이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 70% 이상은 천안함 사건은 뭔가 좀 이상해. 국방부의 발표가 이상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북한이 한 게 맞다 이렇게 특정을 할 수 있으려면 근거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에서의
발언하는 게 훨씬 더 화제가 되더만요. 그렇죠. 미국에서 김 부위원장을 제재하면서 천안함을 적시한 것이 있냐 이렇게 송영길 의원이 물어요. 이낙연 부총리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나 이번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무장에 관련해 미국 방문이 금지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천안함 때문에 미국 방문이 금지된 게 아니고 핵무장 등에 대해서 미국 방문이 금지된 거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에 천안함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천안함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팩트를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휴전선까지 가서 김 부위원장 방남 반대 시위를 했는데 2014년 군사회담 당시 황병서 전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방남했을 때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천안함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팩트로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감정을 섞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현주가 또 물어요. 김영철 방남을 미국과 확인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있었다. 미국과 협의를 했다. 미국이 반대했으면 우리가 그대로 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국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일부의 바른미래당 같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할 말 없는 거거든요. 할 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국방장관은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논쟁이 안 되고요. 촛불 민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또는 일본과 미국 국민들의 의미가 아니죠. 극우 세력들의 의도, 그다음에 전쟁 방들을 제외하고는 다 한반도의 평화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평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기빈들이 다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왔으면 적어도 국방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천안함 연료는 확인이 안 된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방남은 불쾌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국방장관이.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지금 없는 장관이 앉아 있다라는 게 예. 증명되는 거거든요. 천안함 부분도 묻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 2010년도 국방부의 사고에 관련한 백서에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정도까지만 그렇죠. 얘기해주면 그렇게 되죠. 얘기하면 네. 되죠. 빌려 이야기해주면 네. 되는 건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서 그래요.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은 뭔가 이상하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북한이 한 증거가 없고 폭발이 없었는데 무슨 폭침이 있었냐 말이죠. 폭발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폭발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폭침 주범이 어떻게 김영철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명박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번에는 조선업체입니다. 이명박이 뇌물 받은 거. 이팔성이가 이명박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노비는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팔성이 전달한 돈 22억 원 중에 8억이 중견 조선업체에 돈이 끼어 있었다는 거야. 남의 돈까지 받아가지고 얹어서 전달을 했어. 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명박 어쩌냐? 이 뇌물로만 따지면 이명박이 지금 일단 무기징역이거든요. 제가 박근혜 사랑에서 옮겨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MB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8억이 이제 중견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동 조선해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자고요. 왜 그러냐면 그 22억 중에 8억이 성동 조선해양에서 나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이게 지금 청탁이 이상득 이명박이 형 이상득이 전 의원 측에서 선박 수주나 경영난을 해소를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서 이제 준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8억을 되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아, 진짜 웃기다 이거 너무. 아니 돌려줘야 돼 이 바닥에 원래 안 돌려주면 큰일 나죠. 아니 그러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면 해결을 안 해줬는데 돌려줘야 당연히. 못 해줬는데 당연히 신의 성실의 돌려줘야지.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밝혀진 건데요. 일파만파 지금 엄청난 문제로 지금 이것만으로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조선업계 치고는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예, 맞아요. 2003년에 설립이 됐는데 MB 정권 때 급성장을 해서 세계 9위까지 합니다. 그런 회사 많지. 언디는 안 그래. 그러다가 이제 조선 불황을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2016년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현재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대표가 정홍준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2년에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처벌됐죠. 해서 횡령으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2005년부터 3년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회사 자금 47억 원을 빼돌립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8억만 보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07년에 이 돈이 이상득한테 스며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2008년에 대선이 있었죠. 그럼 이 자금이
사전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빙산의 이 건으로만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 일파만파 커지고요. 더더욱이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문제는 이로 인해서 순수한 뇌물죄만 이명박이 지금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검찰이 완벽하게 자기들이 자신하고 있는 뇌물만 지금 100억이 넘어가요. 합의. 그럼 이 중형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자금들이 8억이니 20억이니 자금들이 선거 비용으로 스며 들어갔다면 부정선거까지 개입이 되거든요. 굉장히 일파만파 커질 사건이어서 세간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명박은 또 뇌물 받아가지고 선거 치르고 그 선거 치르고 나서 또 뇌물 받아가지고 치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나오는 그 중소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 말고 사실은 대보그룹에서 받은 것이 훨씬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대보그룹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하지 못한 얘기 중에 여기 회장 최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복역 중인데 왜냐하면 회사 돈 210억을 횡령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작년인가 들어갔죠. 네. 근데 저는 이 210억 중에서도 대보가 지금 준 게 뭐 몇십억 단위라고 이야기하지만 210억 횡령했으면은 저는 이명박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돈이 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선거 자금. 네. 이게 지금 연계 관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그리고 박근혜 정권 말에 이 사람이 상고를 하는데 상고심 변론을 김황식 전 총리가 합니다.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죠. 웃긴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대보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서원밸리라는 컨트리 클럽인데 예, 맞아요. 여기는 전두환 쪽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골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대보그룹의 총괄 사장은 현기춘이라는 사람인데 김기춘 아니고? 네, 53년생. 이 사람이 고대 경영학과 졸업해서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를 거쳐서 반도건설까지 나온. 그러니까 냄새 난다. 네, MB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금 이거를 그 이명박은 어떤 방식이냐면 협력사라고 자기가 차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지. 물건값을 겁나게 세게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세금 도피처 이런 데로 보내서 계속 부를 쌓고 그게 다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정치권의 일부는 뇌물로 상납하고 그렇죠. 그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이명박은 정말로 본인 자체 성향이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지. 이명박 입장에서는 삥을 뜯은 거지만 그렇지. 여러 다수의 기업들은 자기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10억 단위, 20억 단위 이렇게 횡령한 돈 중에 일부를 상납하는 방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시작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돈 아까 횡령한 돈이 굉장히 말씀을 잘했는데 이게 조세 햇빛처로 가서 검은머리 애국인 신비 킴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국내에. 그래서 다시 또 이득을 또 국내로 가져가. 예를 들면 저는 GM이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먹튀 자본들의 일부 저는 자본이 검은머리 애국인 자금이라고 저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아니 그건 뭐 형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 그러니까 이중으로 처먹는 거야. 세금 안 내서 처먹어, 횡령해서 처먹어, 여기서 또 구조조정해서 또 처먹어. 그래서 저는 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진짜 애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KT나 SK나 삼성이나 이 주주들이 과연 진짜 애국인이 얼마 있는지 한번 저는 꼭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주주도 그렇지만 네, 중요한 거는요 대출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명의로 대출을 받는 케이스가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GM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글로벌 GM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거든요. 그리고 시중금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해요. 돈으로, 예.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본사의 이자는 계속 잘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투자가 아니라 대출을 형태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기업들과 모든 이런 기업들도 아마도 주주의 구성은 뭐 그거는 그거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건데 대출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자를 지급하는 케이스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업권자가 되는 어떤 정부의 힘에 작용해가지고 독점하게 되거나 사업권자가 되면 받아들이는 그 이익 이런 건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권이 정경유착에 아주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런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시기였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모든 사건들이 통틀어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은 사실상은요 그 예상하기로는 3월 5일쯤이면 구속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사건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증거가 어. 있는 거잖아요. 국정원 뇌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기업들로부터 뇌물 받아 챙긴 그렇죠.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에서는 부르자 했는데 또 다른 범죄가 또 드러나기 또 시작하니까 터져버린 거죠. 이명박의 소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오늘이 3월 1일 목요일인데 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하면 3월 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명박은 어떤 식으로든지 불려갈지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근데 방송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명박을 구속해야 될까요? 말까요?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10명 중에서 7명. 이명박 구속합시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67.5, 반대한다는 의견이 26.8인데 이거랑 묶어서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박근혜 구형 30년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더라. 떨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어느 지역에서 그랬냐? 그러니까 TK예요. 지금도 대구 경북에서는 구속해 40.0, 구속하지 말지 44.3. 오차 범위 내지만 구속을 반대하는 여론이 대구 경북에서만 유일하게 더 높아요. 난 이 지점이 되게 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박근혜 구형량을 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서 막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대구 경북에서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아직도 TK 대구 경북에서 44% 정도의 사람은 구제불능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다른 쪽으로 보면 희망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44%가 남았다 아직도. 연령대별 좀 알려주세요. 30대에서는 79% 대 20%, 20대에서는 78% 대 18%, 40대에서는 75% 대 18%. 60대에서도 구속해라 하는 사람들이 45.5%로 더 높습니다. 60대 이상에서도. 근데 지체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범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저는 그거는 이제 단일화돼 있는 미디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들 중심으로 입에서 입으로 카톡이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이것이 이제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계속 확산되면서 마치 이들의 구속이 TK 지역의 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라는 겸유하게 말아서 얘들이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유언비어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차지하는 주체적 미디어에 접근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낮는데요. 보세요. 30대, 20대, 40대는 거의 74%를 웃돌잖아요. 그죠? 그런데 급격하게 60대가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주체적 미디어 접근권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카톡이 주로 소통 창구이니 어르신들이 유언비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애국하는 일은 촛불도 좋지만 어머님 아버님 카톡 점검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지 박근혜식으로 합시다. 카톡을 없애. 없애. 그럼 내일 없앱니다. 권PD가 없애라 했는데 없애야지 씨발.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의 그 심리 기저를 좀 봐야 되는 게 아까 그 가짜 뉴스도 굉장히 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탈자들의 심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사랑했던 박근혜의 죄가 온 세상에 다 밝혀졌어요. 구형까지 받았어. 이게 뭐 이거는 파면당한 건 기본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나마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이명박만 남아있는데 이 이명박까지 구속 수사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다가오니까 심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심정적인 기저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 그동안 내가 지지해왔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허탈감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제가 발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을 TK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60대 이상 이렇게 얘기합시다. 왜 그러냐면 40대 이하는요 거의 7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60대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하자고 TK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방송에서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저게 틀린 건지 알면서도 오기로 더 틀린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렇죠. 내가 한 말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처럼 명정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예. 자기가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투표 행위였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관성 때문이죠. 어떤 심리가 하나가 더 깔려 있냐면 그러는 니들은 깨끗해? 세상의 모든 건 다 더러워. 그렇지.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크게 죄진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고 아직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만한 분들이 아니신 거죠.
세월이 밀어내는 수밖에 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변하고 있죠. 네. 네, 통계를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러니까 이혼비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리바이벌 하지만 선거 때 갔더니 대구에 친구를 놀러 갔더니 대구의 섬유 공장이 다 강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런 개 같은 유언비어는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유언비어들이 지금 선거판 이전에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 대구 지역에. 그래서 그러면 그 왜 누가 퍼뜨리냐 뻔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퍼뜨린 거거든요. 그 유언비어를 찾아서 신고해 주라는 겁니다. 신고해야만 이 나라를 반듯하게 다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진짜 중요한 보도가 나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2009년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에 록히드 마틴 등의 방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군 기무사령부 문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 충격을 주고 있죠 지금.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재미규표 권아무개 씨가 등장하죠. 또 권 씨인가요? 네. 왜요? 또 누가 권 씨가 있는데? 요즘 권 씨 많이 나왔잖아. 누구? 곰 PD. 권 PD. 그 사람은요 곰씨예요 곰씨. 참 기무사 보고 문건에 로비 정황이 담겨 있고요. 국방장관에 취임한 뒤에는 그 사람을 두세 차례 만났고요. 이 사람의 해명은 뭐냐면 2009년 연수 때 8만 달러 받았고 나중에 변제해서 갚았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갚았다는 돈은 8만 불을 다 갚은 게 아니라 일종의 초기 자금으로 받았던 4,500에 대해서 부인 통장으로 갚았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8만 불을 다 갚은 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기무사가 이 첩보를 입수해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니까 허겁지겁 갚은 거죠. 이건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김관진이 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 33대 대통령 합동참모부장 의장을 맡고 2009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유학을 간 곳이 브루킹 연구소, 민주당의 외곽 자문 정책 자문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미국 민주당. 네,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는데 저는 여기에서 갔다 와서 바로 국방장관을 역임하거든요. 그죠? 43대 국방장관을 역임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기획된 유학 길이 아니었느냐, 연수길이 아니었느냐 분명히 전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게 이제 제 의문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된 곳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록히드 마틴사의 기획적인 연수를 통해서 한국의 무기를 팔기 위한 사전에 정지 작업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돌려줬다는 근거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이후에 그리고 돌아와서 국방부가 사들인 무기들이 보면 이제 사드 문제가 바로 2014년부터 터집니다. 그다음에 사드 문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지원하겠다 이런 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권모 씨에 대해서 제가 실명을 알았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해야죠. 이 사람이 권호성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철강회사 설립자의 장남으로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사업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로도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합철강 현재 중후산업의 창업주인 권철현의 아들이고 AK 캐피탈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1962년에 일본 차관을 들여와서 부산에 연합철강을 설립을 해서 한국에서 냉연 강판을 처음으로 생산을 한 철강업계의 선구자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마을 운동 당시에 우리 그 양철 지붕 쫙 까는 거 있죠. 예. 그 제품을 납품한 회사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꽤나 잘 살았던 땅 짓고 회사죠. 헤엄치기 한 사람이네요. 계속 네. 권력 주변에 있었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AK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한보철강을 매각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한보를 인수를 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원래 이 철강 쪽을 했었는데 박정희 때에 이 회사를 뺏겨요. 거의 뺏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꼭 가져오겠다, 가업을 잇겠다라고 해서 했지만 결국은 무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그 리빙스톤에 있다는 그 직원 한국인 정 씨하고 미국 공화당의 잔뼈가 굵은 인사 중에 하나고 이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이 리빙스턴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만드는 레이선 등의 제품을 계약을 맺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록히드 마틴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관진이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이 된 게 김태형 기억하시죠? 천안함 실드 맞아요. 북한이 했다고 예, 오지게 예, 치던 예. 사람. 맞아요. 그 이후에 김관진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정황도 있잖아요. 일종의 미국의 장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자야. 예. 미국에 가서 미국 자체가 군산 복합체의 나라잖아요. 그럼요. 무기 팔아먹는 나라라고. 그 미국에 의해서 약간 로비스트로 키워진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치면서 4년 동안 국방부 장관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 박근혜 때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후임인 한민구였단 말이야. 실권 없는 사람이었어. 어떤 구조 전투기와 정보기 구입이 화두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임기가 끝날 무렵 2016년에 미그 F-35기, F-15 등 이것이 이제 승인을 요청하는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논쟁이 됐던 것이고, 우리가 그때 논의됐던 게 우리 방송에서 나갔는데 이게 뜨면 그냥 평양으로 가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빠른 게 필요한 거냐 등의 이제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의혹들이 다 김관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2016년에는 록히드 마틴사 회장이 최순실을 만나요. 맞아요. 여기에 중재 역할을 김관진이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이 다음 방송으로 나갈 게 바로 노승일 그렇죠.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의 인터뷰가 있는데 노승일 이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정유라의 증언입니다. 아빠 정윤회와 형 동생 하는 사람은 김관진이 유일했다고 해요. 김관진 아저씨가. 네, 김관진 아저씨가. 정유라도 김관진을 여러 번 본 상황인 거죠. 김관진은 말이에요.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박근혜로. 근데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자가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못 돼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을 연임하는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하고 그렇죠. 김관진인데 무려 국방부 장관을 2010년에서 14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5년이고요. 만으로 4년 정도 국방부 장관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한 모든 권력을 사실상 국가안보실장 끝난 게 17년이니까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에 그런 권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정윤회 부인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방송으로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만난 거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도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드 배치에 있어서 한민구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박근혜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뜬금없이 들고 나오면서 우리 사드 배치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드도 그렇고 F-35도 그렇고 록히드라고 느껴지냐면은 국정원장을 하던 이병기를 청와대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아예 비서실장을 시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거기 그 사이에는 이제 국정원 뇌물도 막 특활비로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방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민구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는 상황에서 김관진만이 국방부의 수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데리고 앉혀놓고. 오면서 국방부 장관은 허수아비를 앉혀놓는 상황인 그렇지. 거예요. 그 구조를 끌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검찰은 지금 잘 수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뭔가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하게 의혹이 있네요. 개연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월 아까 말한 대로 2만 불씩 4개월을 받다가 기무사의 보고서가 아니었으면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네. 드러난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드러난 되죠. 것만 그런 거죠. 그걸 딱 받아서 드러나서 들켜서 안 했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받은 게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을 욕할 생각은 없어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말에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군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이해하지만 사실 군대도 지금 현재 건드리지 못하는 일종의 성역 같은 권력인데 지금 국회 같은 데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좀 이제 좀 임계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전에 그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들 계속 씹어대고 하면서 그 정무적 감각도 없고 흐름도 없고 어떤 내가 국방 계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갈 정도의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보니까 5.18 특별법은 이혼 소지가 있다라고 말 잘못했다가 또 황당한 설화에 썰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원래 약간 좀 그런 좌충우돌 과다. 뭐 덜컥수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천안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안함에 대해서 이 송영무 장관은 천안함은 북한의 행위가 아닌 것 같다고까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나중에 천안함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물어보면 천안함 사건은 북이 일으킨 게 맞다라고까지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건 재조사를 본인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봐요. 국방부도 분명히 개혁 TF라는 게 있거든요. 의혹 사건들이 있을 때는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마틴과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기무사가 김관진을 조사해서 로키드 마틴 쪽으로 또 돈을 받았다 드러난 거에 대해서만 해명 비슷한 걸 하고 있다고 보면 그 사이에 로비스트로서 김관진은 사실상 로비스트였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드 배치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권PD 계속 주장 우리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권PD 얘기에 덤을 해보면 그래서 연수부터 사실은 굉장히 세팅된 거 아니냐. 근데 연수 시절에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해서 공로상을 받아요. 2008년에 네, 2008년에. 그러니까 상이 아니고요. 훈장입니다. 훈장이죠. 맞습니다. 훈장까지 받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 훈장을 받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로키드 마틴사의 중심으로 한 군비를 대거 수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논쟁들이 계속 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김관진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미군의 군산 업체의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냐, 인사된 게 아니냐, 계속 누군가에 컨트롤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김관진이 최순실 실세를 끌어들여서 군 내부의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 하는 좀 의혹들이 있고요.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가 아직까지는 국방 비리에 대해서는 좀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빙산의 일각 정말 무시무시할 거다. 저는 되게 화가 난 게요. 이런 개 같은 인사들 때문에요. 갑자기 날던 헬기가 추락해서 우리 조종사들이 죽고 전투기가 떨어져서 정말 몇 억씩 들여서 훈련시킨 파이로트들이 죽고 포신이 날아가지 않아서 찢어지고 막 이런 게 다 이런 개 같은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렇게 악화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김관진을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 미국에서 교포 권모 씨라고 하는 예,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매달 $20,000씩 김관진한테 줬다 이건데 이 권 씨가 로키드 마틴 로비 회사 중 하나인 리빙스턴 그룹과 용역 계약서를 써서 한국에서 오는 방문자에 한해서 미국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소개해 줄 목적으로 $20,000를 이제